전쟁은 인류의 역사에서 항상 있어 왔던 그 비극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지금까지의 그 전쟁에 관한 역사 서술이라든지 연구는 남성의 시각에서만 바라봤습니다. 사실은 역사를 연구해 보면 전쟁, 군대와 여성이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 전투원이 대거 등장하는 최초의 사건은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죠. 당시 그 나치 독일을 이끄는 독재자였던 아돌프 히틀러가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스라린 패배를 서력하겠다. 그리고 독일 민족의 영토를 확장해서 유럽의 어떤 패권자가 되겠다는 욕심을 가지게 됐죠. 그리고 1939년에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의 그 주요 교전국 가운데 영국, 독일, 미국, 소련 요 나라에서는 여성 인력을 대규모로 군대로 끌어들여서 전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먼저 미국의 여성 군인을 한번 볼까요? 이게 제2차 세계대전의 미군 그 여군의 모습인데요. 이 영국의 기지를 둔 미 제8 항공부대에 배속돼 있어서 전신 인자기를 작동하고 있는 위민스 아미 코어의 부대원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미국 여성은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에서도 근무하게 되는데요. 미 해군 자원 비상근무 여성부대라는 별도의 조직이 창설됩니다. 멋있다. 이것은 그 우편물을 분류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여군들입니다. 사실은 뭐 해군하고는 직접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사진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병사들의 사기를 가장 높이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족에게서 온 편지를 읽는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우편 업무를 처리하는 게 군대가 전쟁을 수행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항공기계병, 그다음에 항공 금속 세공인, 라디오 운영자들, 남성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었던 일을 여성들이 맡게 되고 그 임무를 아주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영국의 여군은 어떤 역할을 수행했을까요? 자, 전투 나갔네요. 여기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 많을 텐데 저 포가 어떤 포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전투기 방어. 맞습니다. 예. 고사포란 표현도 있고 대공포란 표현도 있는데요. 저런 그 영국을 침공하는 나치 독일의 항공기, 전투기, 폭격기를 떨어뜨리는 대포를 운영하던 사람들이 주로 여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성 군인의 활동 범위는 뚜렷한 한계가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이 대공부대원들이 거의 다 그 여성이었지만 지휘관은 예외 없이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공부대의 특성상 이 최전선에 있기보다는 후방에서 방어 임무를 수행했거든요. 그래서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여성 여군은 남성 군인의 그 빈자리를 메우는 전투 임무보다는 보조 임무를 수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미국, 영국, 독일 여군의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한 나라에서는 그림이 다릅니다. 바로 그 나라는 소련입니다. 예. 소련에서는 특히 정말로 많은 여성이 군대에 동원되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의 절정기였던 1943년 말에는 그 수가 무려 100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예,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지금 대한민국 국군의 수가 50만 명을 약간 상회한다고 하면 거의 그 2배에 달하는 그 병력 규모였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소련의 그 붉은 군대 전체 병력이 약 8%를 차지하게 됩니다.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소련군에서는 여성 군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병과가 사실 거의 없었어요. 여성 전투기 조종사, 여성 폭격기 조종사, 여성 함상 근무원, 여성 전차병, 여성 저격병
줄줄이 나열하다 보면 한 10분도 모자랄 정도로 상당한 활약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소련 여성 군인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 자원 입대한 그 사례들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소련의 여성 군인들이 군대에 지원하던 특별한 계기, 동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그래서 독소전쟁 초반에 전쟁 포스터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 전쟁이 뭔지 모르는 어린 소녀들에게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애국심, 우리 가족은 내 손으로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심어준 것이 바로 이 전쟁 포스터였죠. 자, 내용을 보면 이 왼쪽에 중년 정도의 나이가 된 그 여성이 군인 서약이라고 하는 문서를 들고 소련의 젊은이들에게 입대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나라의 어머니가 당신을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결연한 표정을 지은 소련의 젊은 여성이 군수공장에서 포탄을 생산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소련의 여성들이 전선에 보낼 무기를 만든다.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저 포스터를 보면 어떻게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들도록 만든 것이 바로 포스터죠. 자, 다른 포스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포스터를 보고 드는 느낌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 가족들이 이렇게 잡혀 나가고 있다는 거. 근데 적군에 대한 분노를 좀 불러일으키는. 예, 맞습니다. 지금 잘 짚어주셨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여성의 이미지는 적군에게 공격당하고 유린당할 위기에 처한 그런 이미지죠. 그리고 실제로 짐승과도 같은 나치 독일군의 손에 죽음을 당한 여성과 아이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의 남성 군인들이 이런 포스터를 보고 분노심을 느끼고 투지를 발휘해서 우리의 여성과 아이들을 지켜내자, 이런 생각을 품게 만드는 포스터였죠. 그런데 이런 포스터의 기본적인 이미지는 여성은 전쟁의 피해자라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남성이 지켜줘야 될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로 나와 있죠. 실제로 이런 식의 포스터가 정말로 많이 배포돼서 소련 남성 군인들의 어떤 투지를 자극했는데요. 근데 과연 여기서 소련 여성들은 적군의 피해를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고 남성들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나약한 존재이기만 했을까요? 그래서 다른 또 포스터가 있는데요. 밑에 있는 문구를 읽어보면요. 파르티잔, 이 파르티잔은 바로 게릴라 비정규 부대겠죠. 파르티잔이여, 무자비하게 적군을 무찔러라입니다. 상당히 이례적으로 적군을 나치 독일군을 공격하는 여성 파르티잔 대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 적을 공격하는 거의 유일한 포스터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그 뒷얘기가 있는데요. 이 포스터를 작성한 화가가 바로 여성이었어요. 이름이 타치아나 예로미냐라는 여성이었는데, 아무리 여성이기 때문에 좀 더 그 어떤 남성과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이런 포스터를 그렸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역사학에서는 어떤 특정한 전투, 전략 전술, 무기 이런 데도 관심이 많이 있지만 전쟁 때 병사들이 어떤 생활을 했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를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여성 군인들이 구체적으로 군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역사학자들이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전선에 도착하면요, 곧바로 전투에 투입되지 않고 마련되어 있는 훈련학교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저격병의 경우에 눈 감고 저격총 분해하고 재조립하기, 풍속 알아내기, 바람의 속도를 알아야지 정확히 저격할 수 있기 때문에 풍속을 재는 방법을 또 배웁니다. 그리고 구덩이 파기, 포복하기, 숲속 빈터로 가서 몸을 숨기고 위장하기,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평범한 시민에서 군복을 입고 총을 쥐고 목숨을 걸고 적과 싸우는 군인이 되는 길이 사실은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죠.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는데 이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됐습니다. 군인이니까 이제 군용품을
받아야 될 텐데 기본적인 그 보급품조차도 모두가 다 남성 치수였어요. 그래서 통신병이었던 한 여군이 키가 153cm였었는데 신발 치수가 35였거든요. 그런데 지급받은 군화는 치수가 42였습니다. 상당히 컸던 것이죠. 군화 외에도 그 소련군은 그 양말 대신에 이 발사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모난 천인데요. 이 사실 발사계가 상당히 따뜻해요. 그래서 이제 발사계를 선호하는데 그것 대신에 그냥 양말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요. 치마나 속치마가 따로 안 나오고 이 거친 면포로 만든 소매 달린 남성형 셔츠, 그리고 여성에게 필요한 속옷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치에 소매를 뜯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발사계라고 불리는 그 네모난 헝겊천을 받았다고 했죠. 이것으로 브레이저를 만듭니다. 따로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써야 됐던 것이죠. 이렇게 상당히 보급 문제에서도 이제 그 차별을 받고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전투에서 여성 군인들도 남성 군인들처럼 똑같은 임무가 주어졌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좀 같아요. 달랐을 것 같아요. 예. 상당히 흥미로운 그 상황일 텐데요. 소련의 붉은 군대는 처음에는 여성 군인들을 위험한 전투 임무에서 배제하려고 했습니다. 여자가 제대로 군인이 될 수 있겠느냐. 저 여자와 내가 한 조를 이루게 되면은 내가 위험해져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성 병사들 따돌리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 여성 병사들이 남성 병사들의 편견을 이겨내고 남성 병사들의 인정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가장 위험한 임무의 자원에서 그 임무를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부상자를 구해주는 예, 이게 의무병, 간호병일 텐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간호병은 후방에 있는 비교적 안전한 야전병원에서 붕대 감아주고 그 병사들 뭐 밥도 먹여주는 이런 일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전시의 소련군에서는 그런 임무뿐만 아니라 총알과 포탄이 난무하는 전쟁터에서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는 아군 병사를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임무를 수행하다가 목숨을 잃은 그 소련 간호병이 정말로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 제2차 세계대전기의 여성 군인, 특히 여성 전투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전쟁의 제2차 세계대전의 인명피해를 살펴보자면요. 전사한 군인의 숫자를 보자면 독일이 325만 명, 그리고 영국이 약 32만 명, 그리고 미국이 26만 명, 소련 군인의 사망 대수가 1000만 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쟁 피해가 당시 그 소련인에게 남긴 정신적 트라우마는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죠. 여기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면요. 전쟁이 끝났지만 죽음의 공포가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위에서 계속 남게 되는데요. 위생소대 그 지휘관이었던 그 마리아 예조바라는 어떤 군인이 있는데, 붉은색만 보면은 몸이 얼어버리는 겁니다. 워낙 그 전시에 그런 피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트라우마가 남아서 이 빨간색 천을 어디 입게 되면은 몸에 막 반점이나 두드러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심리가 신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 이런 식의 반응과 또 다른 이제 반대편 극단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한 그 참전했던 여성 군인이 있었는데, 전차 있죠. 이게 탱크 말고 시내를 운영하는 그 교통수단이 전차가 있는데, 이 전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그 시민 한 명이 그 심장마비를 일으켰는지 쓰러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승객들이 다 놀래가지고 도망가서 전차가 텅텅 비었는데 유일하게 그 소련 여성 참전군인만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그 시민 한 명이 그 심장마비를 일으켰는지 쓰러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승객들이 다 놀래가지고 도망가서 전차가 텅텅 비었는데 유일하게 그 소련 여성 참전군인만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시에 너무너무 많은 죽음을 봤기 때문에 시신이라는 것이 전혀 공포심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신을 두려워하는지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사실 양극단의 경우지만 전쟁의 공포,
그다음에 엄청난 그 전사자가 주는 심적 피해가 이쪽 극단, 저쪽 극단에서 나타나서 소련 여군들이 민간 생활을 할 때 남들과 다른 반응을 보이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전쟁에 참여했던 소련 여군, 특히 여성 전투원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했을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상당히 여성에 대한 선입견, 편견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주제가 사실 역사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끄는 주제고요. 또 다른 형태의 사료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도대체 무슨 소리요? 그들은 싸움터에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끌고 간 우리 동무였어요. 나만 해도 부상을 입었을 때 그렇게 그들의 도움을 받은 적이 2차례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누이였다니까요. 이 자료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남성 군인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당신이 근무했던 부대에 그 젊고 아리따운 여군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혹시 그 흑심을 품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그 질문을 했을 때 여기 말한 것처럼 하루에도 여러 차례 죽음과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이 여군들이 자기와 자기 동료들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언을 본다면은 앞에 말한 전쟁터 마누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편견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소련에서는 여성 참전군인을 대할 때 좀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적군을 많이 죽인 사람들은 남자일 경우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최고의 전사다. 뭐. 예. 영웅이죠. 예, 영웅이다. 그러니까 영웅이란 대우를 받고 사회에서 이제 칭찬을 받는데, 똑같은 행동을 여성이 군인으로 하게 되면은 영웅이라고 하는 칭찬보다는 저 여자는 사람을 죽인 여자야, 살인자? 전쟁인데 그러면? 살인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죠.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남성이 하면 영웅, 여성이 하면 살인자라고 하는 그런 시선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요. 소련 남성이, 평균적인 남성이라고 하면 당시에는 가부장제 가치관을 지키려고 할 텐데 마음이 통하는 여성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시에 뭐 했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여성 군인으로 전투에 참여해서 적과 싸웠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평생을 같이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잖아. 살인자일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끊고 등을 돌려버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냉대에 시달리니까 전투에 참여해서 나라를 지켰던 소련의 여성 참전 용사들이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기보다는 감추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체제가 억압을 하고 당사자들이 입을 닫아버리면서 수십 년 동안 마치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여성 전투원이 없었던 것처럼 여겨지게 된 것이죠. 상황이 수십 년 동안 진행이 되지만 그래도 일부 기억이 남아있고, 특히 또 1990년대 이후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기억을 얘기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에 여성 군인의 존재를 부각하고 되살리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전후에 전쟁에 참여했던 여성 참전 용사들이 모여서 모임을 가지는 것인데, 이 펼침막에 쓰여져 있는 문구가 우리는 3586 야전 병원에서 복무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식의 용감한 노력과 역사학자들의 노력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최근에는 제2차 세계대전, 영국군, 미국군, 소련군의 여성 군인의 존재가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됐고요. 특히 소련군의 경우에는 여성 전투원들의 어떤 활약상과 그 위상, 그리고 그들의 의미가 아주 소상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뒤에 그들이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래야지 특이한 존재, 이상한 존재, 아니면 살인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지 않고 평범한 사람, 정상인의 대우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